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 반드시 경계하라. 1. 그건 그냥 너 생각이지. 감정 무효화형. 그건 그냥 너 생각이지라는 말은 단순한 의견 차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대화의 맥락을 꺾고 감정을 무시하는 강력한 언어적 무기다. 이 말은 누군가의 경험이나 감정을 단지 내 생각일 뿐으로 치부하며 그 감정의 타당성과 현실감을 제거하려는 시도다. 겉으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대화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심리가 숨어 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우월감에 젖어 있다. 그들은 감정을 불완전하거나 비논리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이 감정을 통제하거나 무시하는 능력을 성숙함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을 억제하거나 폄하하는 말을 던진다. 그건 그냥 너 생각이지라는 말은 그런 감정의 무효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장이다. 하지만 감정은 단지 생각이 아니다. 감정은 경험의 축적이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신호다.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며 단지 이성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감각적 현실이다. 그런데 그 감정을 내 생각일 뿐이야라고 잘라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되고 말문이 막힌다. 그것은 침묵의 시작이고 자기 검열의 첫 단추다. 이 말은 종종 권력 관계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나이가 많은 이가 어린 이에게 이 말을 던질 때 그것은 지식과 경험의 차이를 내세운 감정 억압으로 작용한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넌 아직 잘 몰라서 그래와 함께 쓰이며 결국 상대방의 느낌을 사소한 착각으로 몰아가는 방식이다. 이 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된다. 감정이 틀릴 수 있다는 의심이 생기고 결국 스스로의 경험을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줄어든다. 그 결과 자기 표현은 줄어들고 타인의 시선에 맞춰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그렇게 내면의 자기 확신은 흔들리고 자존감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말에 맞서기 위한 첫걸음은 감정과 사실을 구분해서 말하는 연습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내 경험이야. 내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나는 이렇게 느꼈어. 같은 표현은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논리적 틀 안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은 정중하지만 단호하며 상대가 감정을 무시하지 못하게 경계선을 긋는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말을 남용하고 있진 않은지도 돌아봐야 한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그냥 내 생각이잖아라고 말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그 말이 가져올 침묵과 단절을 인식해야 한다. 대화는 감정을 확인하고 공유하며 공감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정답을 찾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 진짜 대화는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름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그건 그냥 너 생각이지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이렇게 되물어야 한다. 그래, 이건 내 생각이야. 그런데 내 생각은 어때? 이 말이야말로 서로를 이해로 이끄는 문이다. 감정을 무효화하지 않고 서로의 현실을 확인해주는 진짜 소통의 시작이다. 이 말을 경계하라. 그것은 다름을 끊고 감정을 눌러버리는 침묵의 신호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감정을 그냥 생각으로 치부하지 않는 태도에서부터 진짜 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 사파문구 감정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이다. 그 경험을 지워버리는 말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걸까? 경고 메시지, 카드용 문장 감정을 그냥 생각이라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그 말은 무시의 시작이다. 넌 너무 예민해. 가스라이팅형. 넌 너무 예민해라는 말은 마치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려는 매우 교묘한 심리적 전략이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면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정도로 예민하게 굴 필요 있어 라며 되묻는 이 말은 상대방의 내면을 흔들고 감정을 왜곡시킨다. 이 말은
단지 표현의 차원이 아니라 감정 자체를 비정상으로 만드는 행위다. 이런 말은 특히 갈등 상황에서 자주 등장한다. 누군가가 부당함이나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로 이 표현이 사용된다. 이 말은 갈등을 줄이기는커녕 그 사람을 더욱 고립시키고 침묵하게 만든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고 스스로 되묻게 되며 감정의 기준이 흐려지고 자존감은 점점 깎여나간다.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대개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하다.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기보다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약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예민하다는 말은 곧 너의 감정은 과하고 너의 반응은 비정상적이야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감정을 느끼는 것을 문제 삼고 표현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든다. 이는 감정 조작의 전형적인 형태다. 가스라이팅은 말로 하는 폭력이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가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속에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결국엔 그 감정을 숨기게 만든다.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에 상처받았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또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이 말에 맞서기 위해서는 감정을 스스로 검열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감정은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어떤 경계에 닿았고 어떤 기준을 넘어섰다는 신호다.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되었다면 그것은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거칠었기 때문이다. 감정은 타당하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내가 느낀 것이기 때문이다. 예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난 이 상황이 불편했어라고 말해보자. 예민함이라는 프레임을 넘어서기 위해선 감정의 타당함을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감정은 표현될 때 건강해진다. 그리고 감정의 언어는 누군가의 비난을 막는 방패가 된다. 이 말을 남용하는 사람에게도 경계를 그어야 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니라 지금 말이 불편한 거야라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의 의도와 내 감정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감정은 회복되고 대화는 진짜로 시작된다. 이 말을 경계하라. 그것은 감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가스등이다. 감정의 빛을 꺼뜨리는 그 말은 결국 당신의 존재마저 흐릿하게 만든다. 감정을 느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을 멀리하라. 당신의 감정은 당신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사파문구 감정은 나약함이 아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고장난 신호등이다. 경고 메시지, 카드용 문장 예민하다는 말에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라. 그것은 가스라이팅의 문이다. 3.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감정 축소형. 이 말은 듣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축소하는 언어다.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라는 말은 마치 큰 문제도 아닌 일을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느냐는 듯 들린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쌓인 감정의 무게를 지워버리는 칼이 될 수 있다. 작은 일처럼 보여도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는 일이다. 이 말은 그 고통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몰아가며 존재의 가치를 깎는다. 감정의 크기에는 기준이 없다. 누구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며칠 밤을 설쳐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일 수 있다. 감정은 상대적인 것이고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 대수냐고 말하는 순간 그 상대는 자신의 감정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처럼 느끼게 된다. 나아가 자기가 과민하다고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든다. 이 말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나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 상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깎아내린다. 이들은 주로 나 때는 말이야. 그 정도로 힘들면 어떻게 살래 같은 말들과 함께 감정 무시를 일상적으로 행한다. 이는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훼손하는 깊은 상처로 이어진다. 이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은 점점 자기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된다. 감정은 표현될 기회를 잃고 고립된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온다. 우울, 무기력, 분노로 나타나며 자신을 해치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을 가게 만든다. 감정을 축소당한 사람은 타인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자기 목소리를 잃는다.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라는 말은 타인의 감정을 작게 만드는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크게 보이게 하려는 왜곡된 심리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 앞에서 작아지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궁금해하고 듣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에 대응하려면 이렇게 말해보자. 너에겐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나에겐 중요한 일이야. 이 말은 감정의 기준이 각자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타당하게 지켜내는 방식이다. 그 한 문장이 감정의 문을 다시 열고 상처를 지켜내는 방패가 된다. 감정을 축소하는 말은 관계를 축소시킨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공감으로 좁아지지만 무시와 축소로는 점점 멀어진다.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말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감정은 무게를 달 수 없는 것이고 그 감정의 크기는 오직 그 사람만이 안다. 이 말을 경계하라. 그것은 감정의 무게를 재려는 오만한 저울이다. 그리고 그 저울에 자꾸 오르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마저 가벼운 존재로 착각하게 된다. 사파문구, 아무 일도 아닌 일은 없다. 누군가에게는 세상이 흔들리는 순간일 수도 있다. 경고 메시지, 카드용 문장. 감정을 축소하는 말은 존재를 축소시킨다. 그게 뭐 대수냐는 말에 침묵하지 마라. 나는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간섭, 위장형. 이 말은 겉보기엔 따뜻한 조언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통제의 언어다. 나는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라는 문장은 마치 걱정과 배려의 외투를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자기 기준을 강요하고 상대의 선택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 말은 선한 의도로 포장된 감정적 개입이자 통제의 시작이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보이지만 그 말 뒤에는 대개 자신이 옳다는 확신과 타인을 자신의 틀 안에 맞추고 싶어 하는 욕구가 숨겨져 있다. 너한테 도움이 될까봐.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라는 식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상대의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다. 이 말은 부모 자식 간, 연인 사이, 혹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자주 등장한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쉽게 쓰이며 듣는 사람은 그 배려의 말에 반박하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위한 말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려는 강요가 아니다. 걱정은 통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짜 배려는 선택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상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여기고 대신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타인의 인생에 손을 대는 행위는 결국 상대를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에 익숙해진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이 말에 맞서기 위해서는 진심과 방식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내가 내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라는 식의 말로 감정은 수용하되 개입은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배려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주도권을 지켜낼 수 있다. 나는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라는 말에는 무의식적인 우월감이 포함되어 있다. 상대를 걱정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태도를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실수할 자유를 보장해주는 데서 비롯된다. 조언이 필요한 순간은 있지만 선택은 언제나 본인의 몫이어야 한다. 이 말을 경계하라. 그것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 자유를 앗아가는 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권리, 실패할 자유,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발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진짜 배려고 진짜 사랑이다. 오, 그래도 참아야지. 어른인데 감정 억압형. 이 말은 사회적,
기대와 체면이라는 틀 속에 감정을 가두는 말이다. 그래도 참아야지. 어른인데라는 말은 마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미성숙하고 부끄러운 행동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감정을 참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을 직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숙의 시작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마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함의 증거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진짜 약함은 감정을 외면하는 데서 온다. 억눌린 감정은 어느 순간 더 크게 폭발하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방식으로 비틀려 나타난다.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안으로만 파고들 뿐이다. 이 말은 권위적인 문화 속에서 특히 자주 사용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어른이니까, 선배니까, 부모니까라는 이유로 감정을 삼키라고 강요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는 건강한 감정 표현을 막고 정서적 소통을 단절시키며 결국은 관계를 병들게 만든다. 감정을 참는 것이 리덕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감정 없는 로봇처럼 행동하게 된다. 웃고 있어야 하고, 괜찮다고 말해야 하고, 화를 내면 감정 기복 심한 사람이란 낙인이 찍힌다. 하지만 감정은 인간다움의 가장 본질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존재의 증거이며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다루어야 할 신호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개개 자기 감정도 억누르고 살아온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자신이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남도 표현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것이 어른스러운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감정 없는 성숙은 없다.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태도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말해보자. 어른이라서 더 솔직해야 해. 참는 게 아니라 표현하면서 배우는 거야. 이 말은 감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성숙함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문장이 될 수 있다. 감정을 억누르며 사는 삶은 결국 내면의 고요를 위장한 전쟁터가 된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끓어오르고 있는 그 감정의 불길은 언젠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게 된다. 그것이 우울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공허함일 수도 있다. 이 말을 경계하라. 그것은 감정을 침묵시키는 문화의 유산이며, 우리 안의 진실한 목소리를 억누르는 명령이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을 감추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다. 6. 넌 항상 그래 낙인 고정형. 이 말은 누군가의 특정 행동이나 실수를 마치 그 사람의 본질인 양 고정시켜버리는 언어 폭력이다. 넌 항상 그래라는 말 속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며 상대에게 변화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무의식적 의도가 숨어 있다. 이 말은 타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강력한 낙인이며 듣는 사람을 과거의 한 조각에 영원히 묶어두려는 시도다. 누구든 실수를 한다. 때로는 무심했고, 때로는 게을렀으며, 때로는 이기적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넌 항상 그래라는 말은 그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한다. 마치 상대가 결코 변하지 않을 존재인 것처럼 정체된 이미지로 규정해버린다. 이 말은 주로 가까운 관계에서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나온다. 부부, 연인, 가족, 친구 사이에서 과거의 기억을 꺼내며 지금의 갈등을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넌 항상 늦잖아. 넌 맨날 그런 식이지. 내가 언제 뭘 제대로 한 적 있었어? 이런 말들은 순간의 실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규정짓는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점점 자기 신뢰를 잃어간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싹 트고 변화의 의지를 꺾는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상대의 말에 맞춰 왜곡된 자아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낙인의 언어에 갇혀 스스로를 축소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을 하는 사람 역시 무의식적인 방어, 지제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좌절하고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접은 채 포기의 언어로 상대를 고정시키려 한다. 그것은 진짜 포기가 아니라
상처받기 싫은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기는 대화를 끝낸다. 상대에게 넌 항상 그래라고 말하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린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관계의 회복이라면 낙인의 언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관찰과 감정 표현이 필요하다. 지금 너의 행동이 나를 힘들게 했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대응하자. 내가 항상 그랬던 건 아니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 이야기해 줄래? 이 문장은 상대에게도 자신의 표현 방식을 돌아보게 만들고 무분별한 일반화를 멈추게 한다.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의 단면으로 정의하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인식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다면적이다. 실수한 순간도 있고 잘한 순간도 있다. 그 사람의 전체를 하나의 패턴으로 낙인 찍는 언어는 그 복잡성과 가능성을 지우는 폭력이다. 넌 항상 그래라는 말 속에는 나는 너를 다 안다는 오만이 숨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타인을 완전히 알 수 없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을 경계하라.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더 단순한 존재로 축소시키는 길이고 관계를 피로하게 만드는 언어다. 반복된 실수가 있다면 그 행동을 말하자.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누자. 그것이 진짜 소통이다. 7. 다들 그렇게 살아. 현실 무시형. 이 말은 고통을 외면하고 공감을 거부하는 가장 흔한 문장 중 하나다. 다들 그렇게 살아라는 말 속에는 너만 유난스럽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다. 그것은 마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하찮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결국 나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등장한다.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때, 가족에게 고충을 토로할 때, 관계에서 힘듦을 표현할 때 돌아오는 말은 이렇다. 다들 그렇게 일해. 요즘 누가 안 힘들어? 부모 노릇이 원래 그래. 결혼 생활이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은 마치 보편성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잘라낸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상황이 보편적이냐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다. 내가 괴롭다면 그것이 진짜다. 그 고통이 얼마나 흔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은 바로 그 핵심을 흐리고 개인의 경험을 집단 속 익명성으로 흡수시켜버린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거나 자신의 고통 역시 그렇게 무시당해온 경험이 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 앞에서도 똑같이 반응한다. 스스로도 그 정도는 참는 거지. 이건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야라며 감정을 억눌러 왔기에 타인의 감정 표현이 낯설고 부담스럽다. 이 말은 관계의 문을 닫는다. 상대는 공감을 기대하며 마음을 열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단절이다. 이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침묵하거나 감정을 무시당한 분노로 폭발하거나 전자는 고립을 만들고 후자는 갈등을 키운다. 결국 둘 다 관계를 병들게 하는 방향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다수가 아니라 나야. 지금 내가 겪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면 그건 중요한 거야. 이 문장은 내 감정을 되찾고 공감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는 언어다. 우리는 흔히 비교를 통해 고통을 측정하려는 습관에 빠진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힘들다는 이유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사치처럼 여긴다. 그러나 고통에는 우열이 없다. 내 고통은 언제나 유일하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이 나에겐 치명적인 순간일 수 있다. 이 말을 경계하라. 그것은 공감을 가장한 무관심이며 관계를 지키려는 척하면서 실은 마음을 닫는 말이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할 때 필요한 건 이로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다.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 라는 한마디가 다들 그렇게 살아라는 말보다 100배는 더 따뜻하다. 8. 넌 너무 생각이 없어. 모욕. 비난형. 이 말은 누군가의 생각이나 행동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데 사용된다. 넌 너무 생각이 없어라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를 무시하고
그의 사고 능력 자체를 문제 삼는 직접적인 인신공격이다. 이 말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상대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두렵게 만든다. 보통 이 말은 화가 났을 때 나온다. 상대가 기대에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행동했을 때, 혹은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넌 생각이란 걸 하긴 하냐?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해? 이런 말들은 감정의 경류 속에서 뱉었지만 그 상처는 깊고 오래간다. 이 말은 듣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넌 생각이 없다는 전제로 깔려 있다. 이것은 사고의 부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의 결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모욕적이고 심리적 타격이 크다.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보통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인정하는 데 서툴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감정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상대를 깎아내려서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방어적 반응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결국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점점 입을 닫고 자기 생각을 감추게 된다. 말해봤자 무시당할 거라는 확신이 생기면 사람은 점점 침묵 속으로 숨어든다. 그렇게 관계는 단절을 향해 나아간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말해보자. 내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걸 모욕하지는 말아줘. 이 문장은 감정을 정리해 표현하면서도 모욕의 언어를 되돌려주는 힘을 가진다. 상대에게도 말의 무게를 인식시키고 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생각에는 틀림이 있을 수 있지만 어리석음이란 판단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 내 방식이 맞다고 믿지만 진짜 대화는 다름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 넌 너무 생각이 없어라는 말은 다름을 틀림으로 치환하고 그 사람의 존재까지 부정한다. 이 말을 경계하라. 그것은 대화를 끊는 말이며 관계의 문을 닫는 언어다. 누군가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했을 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질문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느낀 이유가 있을까라는 말이 오히려 상대를 깊이 이해하게 한다. 9. 내가 그땐 얼마나 힘들었는데. 감정 빚 요구형. 이 말은 관계 속에 은밀하게 심어진 심리적 부채를 떠올리게 한다. 내가 그땐 얼마나 힘들었는데라는 문장은 과거의 고통을 현재의 무기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언어다. 그것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근거로 지금의 요구나 불편함을 정당화하는 데 쓰인다. 부모와 자식 사이, 오래된 연인 사이, 오랜 우정을 나눈 친구 사이에서 이 말은 자주 등장한다. 내가 너 위해서 뭘 얼마나 했는데. 그때 내가 다 참고 도와줬잖아. 그 고생 모르지.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 일에 책임을 지게 만든다. 이 말은 겉으로는 자신이 힘들었던 시간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에게 빚을 지운다. 무언의 계약처럼.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 너는 나를 배려해야 해. 내가 참았으니 너도 참아야 해라는 논리가 숨어 있다. 이것은 과거의 희생을 현재의 통제로 전환시키는 말이다.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과거의 고통을 아직도 온전히 해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고통을 제대로 위로받지 못했기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준 것을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것이 애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더라도 사실은 감정적 압박일 뿐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기 감정을 말할 기회를 잃는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말하려 해도 나는 더 힘들었다는 말 앞에 멈춘다. 감정의 우열이 매겨지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조차 미안해진다. 그렇게 감정은 미뤄지고 관계는 일방적인 채무 구조로 변질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말해보자. 그때 당신이 힘들었던 건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별개로 들려줬으면 해. 이 문장은 감정을 분리해주는 동시에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희생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감정의 통제 장치로 쓰일 때는 멈춰야 한다. 고마움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감정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현재 감정을 빼앗을 수는 없다. 이 말을 경계하라. 그것은 과거를 현재로 끌고 와 상대를 묶는 말이다. 관계란 주고받음의 평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존중하는 일이다. 그때의 너가 있었기에 지금의 나가 있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기억이어야 한다. 10. 너를 위해서야. 의도 왜곡형. 이 말은 가장 위장된 형태의 통제다. 너를 위해서야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구를 상대의 인생에 주입시키려는 교묘한 심리적 장치다. 이 말은 타인을 조종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다. 문제는 그 말의 포장이 너무도 매끄럽다는 점이다. 상대가 그것이 억압인지조차 깨닫기 어렵게 만든다. 부모가 자식에게, 연인이 상대에게, 상사가 부하에게 이 말을 자주 쓴다. 이건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나. 아니면 누가 널 이렇게까지 챙기겠어 같은 말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라는 혼란을 느끼게 만든다. 이는 정서적, 조종의 고전적인 형태다.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통제 욕구가 강하거나 상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갖고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는 상대의 선택이나 자율성이 위협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자신의 방식대로 상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강박을 갖는다. 그러나 진정한 배려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위한 조언이라면 그것은 강요가 아닌 제안이어야 하고 최종 결정은 당사자가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너를 위해서야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점점 자신의 선택권을 빼앗기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타인의 기대를 위한 삶에 갇히게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말해보자. 정말 날 위하는 마음이라면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볼 수 있게 해줘. 이 문장은 감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자율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상대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그 진심이 지나치게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선을 긋는 말이다. 이 말은 경계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은 조종은 더 교묘하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것은 마음을 지켜주는 말이 아니라 자유를 감싸고 있는 올감이다.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 위함은 상대의 선택을 믿고 기다리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10가지 유형의 말을 살펴봤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들에 상처받았고 또 누군가는 무의식 중에 이 말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혹시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이나 당신을 울컥하게 했던 말이 있었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우리는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 상처받기도 하지만 말로 다시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요.